김혜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라는 말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을 아예 멀리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층들에게도 주치의는 적절한 신진대사와 몸의 생리적인 밸런스를 생각해 정기적인 운동을 절대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랜만에 의사 검진 후 한 젊은 세대는 일밖에는 하는 움직임이 없고 하루에도 물 한 잔 마실까 말까 하면서 산다는 말을 듣고 담당인은 정기적인 운동과 하루에 일정량을 정해놓고 물을 더 마실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도 운동은 힘들어 못하겠다면서 물이나 더 마시겠다는 생각에 집에 정수기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에 들어가 다양한 정수기 제품을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졸업식 연설, 대중교통수단, ADU, Rosalie's Restaurant, 그리고 엘 니뇨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죠. 지난주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 졸업식 연설에 초대되었던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졸업식에 어떤 말을 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미국을 이끌어갈 차세대들에게 다양한 충고를 했네요. 하버드 대학 새 학기를 다니고 중퇴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창업했던 빌리어네어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한 사람이 졸업식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졸업에 대해 말해줄 것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오늘 연설을 준비하면서 졸업생들이 받은 교육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학을 제대로 졸업했었다면 이것만은 충고해주고 싶은 것들을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졸업생들, 내 커리어를 앞에 놓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프레셔를 느낄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내린 결정은 평생 내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학생 시절에는 똑같은 프레셔를 느꼈고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작업을 했을 때 내 남은 인생 여기서 일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빗나간 것인지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이런 착각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고 웃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래 일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2000년까지 CEO로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2014년까지 보드 오브 디렉터로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나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풀타임 잡은 필랜트로피, 남의 웰빙에 기여하는 기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본인과 이제는 전 부인이 된 멜린다가 공동으로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몸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기부단체는 기후변화, 남녀 불균등, 헬스케어 같은 글로벌 이슈에 2000년 이후에만 656억 달러를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해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졸업식을 기해서 현재 본인과 본인의 목표 고를 한번 재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인생은 단 한 번 마음먹은 대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강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자로서 이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을 당시 정말 이 세상 제일 높은 곳에 가 있다는 착각을 했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했고 머리만 컸었다고 웃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첫 번째로 본인이 이미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제일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커리어 가운데 언젠가 본인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큰 숨을 한번 몰아쉬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계기로 배울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런 현명한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안에서도 찾고 이런 도움을 찾는데 절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2022년 한 해 본인이 기부한 자선기금 금액만 5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추구하는 다양한 임무를 지원하는 의도인데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에 절대 뛰어드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무한한 기대가 대기하고 있는 그 어느 순간보다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있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요새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계가 자리 잡아가는 세상이고요. 이런 기회에 본인의 노력인 인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최첨단으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 또 본인의 노력이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인류의 여파를 주는 기회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기회는 무한대라고 강조합니다. 본인이 만약 기후변화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뛰어들 것이고 프로그래머로서 인공지능의 일원으로 인류 베네핏에 한몫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매일 쏟아붓는 노력이 인류의 큰 문제를 푸는 한 이 한몫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이 프렌드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2018년 하버드 대학생들과 가진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을 했는데 본인이 성격적으로 사회적이지 못했던 이 성격이라 그는 시간의 대부분을 클래스룸이나 연구에 집중하면서 이런 프렌드십을 형성하는 데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생들에게 친구 관계를 형성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교실 클래스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소중한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나의 공동 창업자가 되기도 하고 협조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을 지지하는 최고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의 오랜 친구들이야말로 유명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했던 폴 앨런, 역시 이 사람은 하이스쿨 친구입니다. 또 대학 친구들 중 여러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티브 벌먼은 본인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되었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의 구단주입니다. 또 마지막 충고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커리어에 승진하고 본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 생각에 매달려서 인생의 다른 부분을 희생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실 본인도 20대, 30대의 그 나이는 휴가라는 것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주말에 쉬는 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할 때 직원들을 매일 체크해 왔다고 하면서요. 누가 오피스에 오래 남아서 일하고 누가 일찍 퇴근하는지를 매일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아빠가 되고 나서야 인생에는 일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처럼 오래 걸리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요. 본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해서 회복하고 필요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수십 년간 LA하고 라스베가스 간의 이 초고속 기차 연결하려던 뉴스는 속속 나오고 있었죠.
그렇지만 잠시 그때그때 관심만 끌다가 매번 실패를 거듭해오면서 대부분이 그냥 시지부지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반복이 이어져 왔었는데 사실 이 역사를 뒤돌아가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1970년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기차라기보다는 마치 크루즈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는 술과 도박, 갬블링을 하면서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 기차 이름도 멋있습니다. 바로 Crapshooters Express라고 지었는데요. 이것은 서든 캘리포니아를 금요일에 떠나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올 때 승객들은 만취해 주머니는 텅 빈 채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다음날 월요일 출근할 수 있게 돌아온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가는데 7시간 반이 걸리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보다 무려 7배나 더 걸리는 것이죠. 첫 번째 떠나는 기차 안에서 단 1시간 만에 스카치며 버번, 진, 보드카, 술이라고 모두 바닥난 것입니다. 당시 운영을 맡았던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엠트랙이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단행하게 된 유일한 이유를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 라스베가스 상공회의소가 운영에서 나오는 손실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고 겨울철에는 주말만 운영한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것, 결국 승객 숫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몇 번 시도해보고는 실패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만 봐도 야심찬 다양한 초고속 기차 프로젝트가 나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으로 여겨졌던 샌프란시스코와 LA 간에 3시간 미만에 간다는 총알기차 Bullet Train. 이것은 여전히 발목이 잡힌 채 몇 년 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스베가스 LA 프로젝트를 두고는 다양한 정부와 민간 기업이 맡으면서 이번은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빠르면 2027년에 가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고 거듭되는 실망 가운데 이번에 나타난 최첨단 모양과 기대를 모으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교통에 성공을 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실망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초고속 프로젝트들과 달리 이번 것은 정부기관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민간 기업과 공공단체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드하는 그룹이 플로리다에 베이스를 둔 이름이 브라이트라인입니다. 브라이트라인은 이미 마이애미와 팜비치 사이에 출퇴근 라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조만간에 올랜도까지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일렉트릭 기차, 전기 기차입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186마일이면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2시간 조금 넘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라스베가스에서 떠나서 LA 외곽 지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가격은 항공료와 경쟁력 있게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편도의 $100입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무너진 단계, 내린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브라이트라인은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구입하거나 퍼밋의 권한을 얻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라스베가스의 이런 공사의 대가라고 불리는 토니 마셜이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15번 가운데를 따라 기차 트랙을 까는 권한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차 레일을 까는데 경비가 크게 드는 다리를 건설하거나 환경적인 차원의 여러 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비교적 특별한 걸림돌이나 문제가 없고 이미 존재하는 하이웨이를 따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죠. 또 가장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지지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37억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적격으로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번 여름부터 공사 시작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최근 브라이트라인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노동 유니언과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10,000명에 달하는 멤버 노동자 사용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계획에 동참하면서 현재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지지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주정부 트레저러 피오나 마 씨는 사실 이분은 한때 샌프란시스코와 LA 간 고속철도를 지지했던 사람으로 5년 전에 이번 브라이트라인 프로젝트를 듣고 라스베가스 프로젝트와 민간이 소유한다는 옵션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어떤 하이스피드 레일 네트워크이건 정부가 운영해서는 실패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이런 정부 관여로 시간과 돈 낭비는 캘리포니아주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예는 멀리 볼 필요 없이요. 이 일부 캘리포니아 로컬 리저널 커뮤니티 노선들을 보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익이 남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운영하는데 정부가 절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죠. 플로리다 주에서 브라이트라인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100% 설득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면서 실패만 거듭해온 이 캘리포니아주 초고속 프로젝트들 오바마 정부 시절에 110억 달러를 할당했지만 오늘날 단 1마일의 기차 노선이 건설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브라이트라인이 맡은 프로젝트로서는 LA에서 90마일 떨어진 빅터빌까지 연결됩니다.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그렇지만 지난 5년간 브라이트라인의 노력 끝에 49마일을 추가해서 이것이 란초 쿠코먼거까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추가로 LA 메트로링크와 협조해서 LA까지 연결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미국 내 다양한 도시들 사이에 초고속 전기기차 연결이 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런 구간들은요,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면서 비행기로 가기에는 너무 가깝고 운전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 이런 도시들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곳들이 예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틀란타, 또 시애틀에서 포틀랜드, 달라스에서 휴스턴 사이, 시카고에서 미니애폴리스 사이, 또 세인트루이스에서 디트로이트 등 수많은 노선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부동산 분야에서 쓰는 이 약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ADU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본인의 집 뒤에 뒷채를 추가로 지어서 주택을 늘린 이런 유닛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새로 지어 놓았을 때 현재 본인 주택 가격에 얼마나 가치를 추가해 줄까요? 얼마를 증가시켜 줄지를 두고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집을 뒤에를 늘릴까 말까 생각 중인 주택 소유자들이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ADU는 절대 집의 스퀘어 푸티지만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엌, 화장실의 모든 유틸리티를 갖춘 집 전체를 추가로 짓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어놓은 이런 곳은 식구 중에 누가 사용해도 되고요. 아이를 돌보는 케어기버의 거주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인인 본인이 살면서 집을 세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ADU만 독립적으로 팔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주택, 이 메인 홈이 아니고 한 종류의 임프루브먼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 집을 팔았다면 ADU도 자동으로 따라서 팔리는 것이고 이 가격도 따로 ADU가 얼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프레이저, 이 감정 전문인들 ADU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최근 지역에 팔린 주택의 ADU가 딸린 유닛과 비슷한 사이즈와 컨디션 위치에 또 반대로 딸리지 않은 유닛 가격을 비교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주정부 차원의 ADU 퍼밋을 받는 것을 한층 더 쉽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2만 600 유닛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ADU를 갖춘 주택이 팔린 숫자가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만한 데이터, 이 컴이 부족한 것이죠. 비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 가치를 제대로 비교해서 감정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이트 질로에 의하면 지난 3달 동안 LA 근방에 2,000 스퀘어풋 정도 되는 주택이 팔린 숫자가 642채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ADU를 갖추고 있는 것은 106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ADU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세, 매년 내는 프로퍼티 텍스 오피셜들이 매기는 방법이 있고 또 융자를 해주는 랜더들이 계산하는 방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ADU가 더해지면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LA 카운티 텍스 어세서가 말하는 것을 보면 간단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이 액수가 재산세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LA 카운티의 매년 재산세는 재산세 현재 가치의 1%이죠. 거기다 로컬 파셜 텍스와 다른 레비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대충 0.25%가 추가돼서 총 1.25% 정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이 있으면 ADU를 추가하는데 2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여기서 2,500달러가 올라가서 그동안 12,500달러를 냈다면 올해부터는 15,000달러가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랜더들이 계산하는 ADU 가치는 융자 액수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융자를 하는 데서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ADU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죠. 한 예로 FHA 지원으로 지어지는 융자 같은 경우에는 ADU가 다 완성되고 난 후 주택 가치의 97.75%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Fannie Mae 같은 경우에는 공사 마치고 리파이낸스를 97%까지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홈 에퀴티 론이 있고 또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죠. 그런데 랜더들은 단연코 프로페셔널 어프레이저들 숫자에 의존합니다. 보통 감정인들은 근방에 팔린 세일 가격에 의존하는데요. 그런데 ADU 같은 경우 앞에 말한 대로 아직까지는 스탠더드 방식이 없는 현실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컴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만약 이것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많을 텐데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몇 년간 ADU를 추가하는 홈오너들에게 파이낸싱과 컨트랙트를 연결시켜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Revival Homes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ADU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들은 LA 카운티 내에 ADU가 있는 집, 팔린 집 세일에 또 없는 집, 9만 채가 넘는 세일 데이터를 비교한 다음에 이것에 의존해서 lot 사이즈라든지 메인 집의 사이즈, 또 zip 코드 등을 모두 감안해서 조절하고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ADU를 더한 다음에 주택 가격의 평균 24%를 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말했던 이에 100만 달러짜리 주택에 약 25만 달러를 추가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범위는 ADU 사이즈에 따라서 적게는 18%에서 35%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랜더들이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감정인들은 근방의 컴세일, 또 건축 비용, 또 나중에 포텐셜 렌털 인컴들을 감안해서 이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교되는 세일 컴이 부족한 이유로 ADU의 숫자적인 가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1달러를 들였다면 그것의 절반인 55%, 55센트를 준다는 것이죠.
한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데요. 본인의 클라이언트가 벌뱅크 지역에 130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고 이어서 20만 달러를 들여서 ADU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해봤더니 한 어프레이저는 건설이 끝나고 감정가를 140만 달러로 매겨서 결국 ADU 하는데 공사비 20만 달러 절반을 계산한 셈이죠. 그런데 본인의 회사는 다른 감정사에게 맡겼더니 이 집은 마케팅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또 그래서 렌트를 주기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있다는 이 판단하에 내린 감정가가 무려 190만 달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주택은 벌뱅크의 워너 브라더 스튜디오에서 걷는 거리가 이것에 작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회사의 감정사는 이 공사 비용에 1달러 들인데 1달러 가치 주는 것이 보통 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기에브리엘의 베이스를 둔 한 감정인은 본인 견해는 ADU에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범위로 주택 가치를 올려준다고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위치, 로케이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사이즈 ADU를 만들어 추가했다고 해도 이것이 베벌리 힐스에 있는 것과 컴프턴 지역에 있는 것은 똑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적다는 이유로 불투명할 때는 그래도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가장 좋은 소스란 정보 소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들은 그 마켓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실제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견해가 그나마 가장 정확할 것이라는 것이죠. ADU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트라스버그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식당 이름이 로즐리즈 레스토랑입니다. 이 식당은 최근에 새 주인이 인수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이 지역에서 성장한 18살의 세만타 프라이, 바로 티네이저가 사장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전 주인인 밥 앤 스테파니 로스 부부에게 인수를 받은 것인데요. 오하이오주 타운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모여드는 따뜻한 마을의 다이너입니다. 이제 18살의 사만타가 식당 사업가로서 첫 출발한 셈이죠. 어린 시절부터 일을 줄곧 해오면서 저축한 돈을 다운하고 식당을 판 로스 부부가 파이낸싱을 해주면서 일이 성사됐습니다. 근방에 도버 하이스쿨을 졸업했는데요. 전형적인 미국 다이너를 구입했고 로스 부부는 식당 뒤편 그동안 살아오던 같은 집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만타는 대단한 티네이저입니다. 일을 시작한 것은 14살 때부터였고요. 16살 때는 직업을 2개를 한꺼번에 띄었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식당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떨 때 한 번은 3개 잡을 가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뒤돌아보면 늘 일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로즐리즈 식당에서 일할 당시 첫 9달 동안은 뒤에서 접시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9달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커스터머들 주문을 받고 서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이 될 당시에는 로즐리즈 주방에서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의 하이스쿨 근방에 있는 브레이즌 버거에서도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만타의 어머니 브랜디 씨는 사만타는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당장 달려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인 나도 내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면서 내가 저 아이 나이였을 때는 도저히 식당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식당의 한 단골 손님인 던 거버 씨는 사만타가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너무나 능력 있는 젊은 여성이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만타가 어릴 때 여기서 일할 때부터 보아왔다고 하면서 내가 나이가 아마도 할아버지 뻘 정도 될 것이라고 웃습니다. 걸버 씨와 동료인 식당 단골 손님들 몇 명도 당찬 그녀를 아주 좋게 봅니다. 이렇게 일을 다 하면서 학교는 어떻게 마쳤는지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을 하고요. 이번 식당을 사만타가 샀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쇼크였다고 하면서요. 18살짜리가 이 식당을 인수했다고, 이걸 사는데 다운할 돈을 마련했다는 것 등 모두 놀랐다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몇 명의 18살짜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사만타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처음에 이 아이디어에 화를 내기도 했고 반대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지난 가을 학기에 등록을 했는데 환경학을 전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식당을 인수할 기회가 생기자 봄 학기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대학에 돌아갈 것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녀가 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딸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게끔 허락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제는 말합니다. 이제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머니 역시 예전 식당에서 22년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분야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걸림돌이 많은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이죠. 전 주인인 로스 부부는 지난 2016년 식당을 테리 앤 로즐리 리드 부부에게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이 로즐리즈인데요. 리드 부부는 이 식당을 30년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 부부가 인수한 이후에 누구나 환영하는 웰컴 분위기를 최고 중요하게 식당 안에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전 인기 만점이었던 TV 시트콤 Cheers처럼 어느 누구도 누구나 들어오면 그의 이름을 다 아는 그런 분위기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식당에서 누구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장소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로즐리 씨의 건강 이유로 식당을 팔게 되었을 때 상당히 슬펐다고 말을 하는데 이 식당 비즈니스가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요. 우리 모든 종업원들이 마치 가족들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단골 손님들 간에도 친구 관계가 성립되고 연결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들리는 단골들 중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보이지 않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하고 서로 해주게 형성된 커뮤니티가 된 것입니다. 로스 부부는 한 번은 단골 커스터머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 누워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에는 심한 눈 폭풍으로 고립된 노인에게 음식을 나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커뮤니티들을 가족들처럼 대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이 마을에서 성공하게 된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의 일을 찾는 어린 세대들에게도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 역시 가족 멤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런지 여러 번 종업원들도 이 로스 부부의 편치 않은 부모님 댁에 이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커스터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듯이 많은 우리 종업원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음식을 가져 날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당은 이렇게 커졌고 우리 모두 성공했고 이 모두 사랑, 러브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코비드 상황에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커브사이드 픽업이 분주했고 커스터머들이 보통 때보다 더 많은 팁을 주면서 식당 멤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식당을 판 로스 부부는 뒤편집에 계속 살 예정입니다. 사만타도 그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고요. 비즈니스 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사만타에게 모두 전수해 줄 생각입니다. 음식 만드는 비법, 인벤토리, 적절한 관리,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 등등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 어느 식당에서도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지난 몇 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커스터머들이 따뜻한 장소로 느끼게 만드는 비결을 다 알려줄 예정입니다. 18살의 식당 주인이 된 사만타,
오늘도 열심히 뛰는 그녀 앞날에 성공만이 남아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올 후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다가옵니다. 태평양 남쪽 이 동부의 적도를 따라서 엘니뇨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상당히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이것은 결국 미국 전체와 글로벌 차원의 올해 말 정도의 상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기온도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있는 상황에 강력한 엘니뇨 현상은 2024년 글로벌 평균 기온을 기록적으로 올릴 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엘니뇨라는 것은 기후의 자연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참혹한 기후를 선사하고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 라니냐의 반대이죠. 가장 최근 엘니뇨 현상 지역에 나타난 열대 지역 태평양 바다 온도는 엘니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는 섭씨 0.1도까지 접근했습니다. 바다는 엘니뇨가 시작되는 전까지 왔지만 열대 대기는 여전히 중립 인덱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엘니뇨의 다양한 사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갈수록 강해지면서 과학자들은 7월 정도 엘니뇨가 선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강력한 엘니뇨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기후 패턴입니다. 이 중앙과 동부 쪽 열대 태평양 바다 온도가 평균보다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일찌감치 1600년대 남아메리카 어부들에 의해서 처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이 이 소년, 소녀라는 뜻의 라니냐, 엘니뇨 이 모두 스페니쉬죠. 이것의 공식적인 이름은 엘니뇨 서던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ENSO라고 약자인데 적도를 중심으로 바닷물 온도가 더 높아지는 엘니뇨와 반대로 더 낮아지는 라니냐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라니냐는 고집스럽게 기후에 강력한 여파를 미치더니 세력이 마침내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 기후에 큰 영향을 가합니다. 엘니뇨 상황일 때는 남거주의 정상보다 높은 강우량을 동반하면서 이 흑사태죠, 랜슬라이드, 홍수, 해안 침식 등이 의뢰히 동반되는 것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조금씩 변해가지만 이 장기간 이 엘니뇨 발생 확률을 55%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겨울 기간 동안 최고로 레벨의 강력한 엘니뇨 중 기록된 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강우량은 물론이고요. 파도 높이가 기록적이면서 해안가의 침수가 최고를 기록했죠. 북서 지역의 최고 허리케인을 동반했지만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비정상 가뭄을 동반했습니다. 또 역시 강력한 엘니뇨가 1997년 겨울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동반했고요. 반복되는 강력한 폭풍으로 17명이나 사망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억 달러 이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1982년 겨울 역시 엘니뇨는 노던 시에라 이 산맥의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했고 수십 년 만에 홍수로 최고 PX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비치의 피어들이 망가지고 파손된 주택 숫자도 기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바다 온도는 이미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난 4월부터 엘니뇨가 달아오르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바다 온도가 4월에 이 장기 평균 기온보다 화씨로 1.55도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강력한 엘니뇨를 동반했던 2016년 바다온도 기록에 0.02도 근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엘니뇨에 대해서 크게 우려해야 하는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엘니뇨는 주로 겨울철에 가장 강력한 여파를 동반합니다. 겨울철에는 미국의 남부 3분의 1 지역은 평균보다 강우량이 높아지면서 한층 더 웻한 겨울이 되고요. 또 북쪽의 3분의 1 지역은 강우량이 평균보다 반대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워싱턴주, 오레곤, 캘리포니아, 몬타나주 같은 지역은 강우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온에서는 미국 남부 지역 평균 기온을 낮추고 북쪽은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결과도 동반합니다. 결국 미국 북쪽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폭풍 숫자도 줄어들고 겨울철에 혹독함이 낮아지는데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니냐가 되면 컨디션은 반대로 바뀝니다. 미국의 북쪽 지역은 폭풍이 줄줄이 이어지고 남부는 기온이 덜 내려가고 폭풍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되죠. 이 중에서도 가장 미국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미국 남부 지역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태평양 해변가 지역입니다. 파괴력이 있는 홍수를 동반하게 되면서 엄청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동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태평양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쪽 동쪽 말고 서쪽 끝은 가뭄이 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에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게 된 주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막 지나간 라니냐 현상은 보통 글로벌 기온 평균을 낮춘다고 하는데 2022년 평균 기온은 18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6번째로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엘니뇨가 다가와서 과학자들은 올해 글로벌 평균 기온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대 지역의 태평양 바다 표면 기온이 글로벌 표면 기온을 변화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엘니뇨 현상 동안 글로벌 평균 기온은 태평양에서 특히 열대 지역 기온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격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기온은 최고 기록은 2016년인데 그때 당시도 지나간 엘니뇨에 연결돼서 기록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올해 겨울에 엘니뇨가 다가온다면 내년 2024년에 가서 글로벌 평균 기온이 신기록이 세워지는 확률도 아주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죠. 아무튼 지난 겨울 15개가 넘는 대기의 강 여파로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했던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다가오는 겨울에는 엘니뇨가 돌아오는 확률이 높아 보이면서 다시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면서 여러 번 거쳐본 엘니뇨는 겨울철에 많은 비를 내리게 했던 것과 직결됩니다. 지난 겨울 대기의 강이라는 Atmospheric River가 수차례 들이닥치면서 엄청난 비를 동반했습니다. 이제 지난 3년 동안 머물렀던 라니냐가 물러나고 반대 현상 엘니뇨가 다가올 확률이 높으면서 올겨울 강우량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늘 가뭄에 연관된 뉴스가 가득 채우다 보니 일단 비가 많이 내릴 전망이라는 소식에는 그다지 크게 우려되는 마음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기후 패턴에 인간도 맞추어 살아가야만 하는 특별한 옵션이 없는 자연의 일입니다. 단지 이로 인해 생겨날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